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지낸답니다. 그 취미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일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왜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 생활만 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도 사람에게 속아 힘들어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얘기와 비슷한 사연을 들으면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 후에나 혼자 차를 마실 때 항상 친구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찾아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넋돌이 하듯 제 사연을 얘기하고 위로받고 싶은 거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저는 소개로 만난 남편과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만남에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5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정말 빠르게 결혼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저는 첫눈에 반해서 서로 눈치 보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튕기려고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감정에 솔직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5개월 만에 저에게 청혼했고 저도 그 청혼을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됐죠. 다행히 두 집안 어른들은 저희를 흡족해 하셨고 결혼도 반기셨어요. 한데 결혼을 준비하던 제 눈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 보였어요. 제 앞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말도 많은 남편이 어머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준명 씨는 어머님이랑 친하지 않은가 봐. 항상 뭔가 어색해 보여. 아, 자기네가 딸만 있어서 모르는 거지. 아들들은 다 그래. 엄마랑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모자 관계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엄마랑 누나는 항상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하긴 하더라. 참 신기해. 그렇구나. 난 나중에 꼭 딸은 하나 낳아야겠어. 무뚝뚝한 아들만 있으면 외로울 것 같나. 그래야지. 우리는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나는 아들이랑 목욕 가고 자기는 딸이랑 쇼핑 가고 그러자.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과는 서먹했지만 제게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중학생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과 누님이 남편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하나 있는 누님은 해외 발령난 남편의 매형을 따라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고향인 광주에는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셨죠. 그런 누님과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며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누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덕담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자 먼저 결혼했던 친구는 걱정하더군요. 벌써 결혼을 한다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 그래. 좀 더 차분히 몇 개월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사실 나도 8개월 만나보고 결혼 결심했잖아. 그때는 그 정도면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간이 결혼 전에 빚이 있었더라고. 거기다 술만 마시면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다고 어쩌니?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대한테 네가 모르는 면이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친구는 진지하게 충고해 주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를 안심시키며 결혼을 감행했죠. 하지만 다행히 결혼 후에도 저희 남편은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라면 생각보다 회사 일에 진심이라 출장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은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하다 3년 후에 아이를 가지기로 가족 계획도 세워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지방에 계신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사실 처음에 경증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결혼 2년째가 넘어가며 어머님의 상태도 심각해지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하실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게 됐네요. 남편은 이런 어머님의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역시 대화가 없다고 효심도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어머님과 서먹하던 남편은 치매 소식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라는 조언을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차마 아픈 분을 그런 곳에 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난감했네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머님을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간병인 두고 우리가 돌봐드리자. 뭐? 말도 안 돼.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치매 노인을 모셔. 거기다 우리 내년에는 아이도 갖기로 했잖아. 더 미루면 당신도 너무 노산이라 힘들 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님 계속 저렇게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병원에 모시는 건 못하겠다며. 그러니 어떡해. 그래도 내가 유일한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 계신다고 애 낳지 못하란 법도 없잖아. 갓난애랑 치매 노인을 위험하게 어떻게 가지도. 우리가 24시간 붙어서 모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텔레비전 보니까 치매 환자가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더라. 정수에 불안감을 줘서 증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엇보다 나는 엄마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소중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럼 당분간만이라도 내가 내려가 있을게. 아이를 당장 가질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 쉬면서 어머님 돌보고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어때? 안 돼. 당신 한참 일할 텐데 어머니 수발 드느라 회사까지 쉬게 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광주로 내려갈게. 우리는 강주에도 지점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로 근무 신청해 볼게. 좀 기다려봐. 그렇게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하자 펄쩍 뛰며 자신이 지방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여자도 하기 힘든 간병을 남자가 하겠다고 나서니 그게 쉬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귀엽고 발령을 받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자기 혼자 두고 가는 내 맘도 편하지가 않다.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어머님을 돌본다는 건지 나도 걱정이야. 아무리 간병인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괜찮아. 고향 친구한테 부탁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구해놨어.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문단속이나 잘하고 지내. 내가 매일 전화할게. 그리고 금요일에는 꼬박꼬박 올라올 거야. 다행히 그 간병인이 주말에 상주하면서 특별 근무까지 해주기로 했거든. 알았어. 자기도 건강 조심하고 끼니 잘 챙겨.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어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머니 문제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무척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남편 세상에도 없을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군요. 야, 네 남편 나 다시 봤어. 네가 너무 빨리 결혼한다길래 사실 걱정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런 증거기 또 없는 것 같아. 남자들이 웃긴 게 전에는 무뚝뚝하다가도 결혼만 하면 갑자기 세상에 없는 효자가 되거든. 그래서 자기 집에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와이프를 들볶더라고. 우리 형부만 봐도 그렇고. 근데 너희 남편은 아니잖아. 남들 같으면 자기는 회사 일에 지장 있다고 어떻게든 마누라 부려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준명 씨는 가겠다고 나서는 널 말리고 그 힘든 간병을 자초했잖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나도 그래. 어쩔 수 없어서 하겠다곤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 아무리 간병인이 온다고 해도 내가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더라. 하필 형님도 일본에 계셔서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짧게 연애했는데 정말 비교된다. 우리 남편은 어제도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날 잡아먹으려 그랬어. 결혼 전에 2년만 더 만나봤어도 그 주사를 알았을 텐데. 보니까 인간이 여자 관계도 꽤 복잡했더라고. 말로는 다 정리되고 날 만났다는데 알 수 없지 뭐. 아, 내가 정말 속이 썩는다 썩어. 그러면서 친구는 한숨을 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새삼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열심히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생활했죠. 그러는 동안 넉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주 서울에 오는 남편이 힘들어 보여 한 번은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매주 올라오기 힘드니까 다음 주엔 내가 내려갈게. 어머님 만난 지도 한참 됐고 나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잖아. 뭐? 아, 광주가 얼마나 먼데 거기로 온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걸. 그리고 사실 나 어머니 그런 모습 당신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단정했던 분인지 알지? 그런데 정신 놓은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이고 싶으시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건강이나 잘 챙기고 있어.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래도 자기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제발 나 마음 편하게 자기는 자기 인생 살아. 부탁이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남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건 포기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럴수록 그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라도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금요일에 월차를 냈네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는 남편을 마중 가기로 한 것이죠. 저는 큰맘 먹고 연애할 때 갔던 한강변의 레스토랑도 예약했어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완벽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도착한다는 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서둘러 광주열 버스가 도착하는 곳으로 갔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웬 낯선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입 맞추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게 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모습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혼자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레스토랑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죠. 저는 주말 내내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여자와 입 맞추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말이 다 지나 남편이 떠나는 일요일 오후까지 한마디도 묻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오리발을 내밀거나 아니면 바람을 인정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똑똑히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맞는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무서웠던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의 눈치만 보다 결국 일요일 오후가 되고 말았네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광주에 내려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일부러 그런 남편을 슬쩍 떠봤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내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까? 여기서부터 지하철 타고 가기 피곤할 거 아니야. 됐어. 매주 하는 일인데 뭐. 난 나보다 자기가 1시간이라도 편하게 쉬는 게 좋아. 거기까지 운전하고 들어오다 차라도 막히면 너무 피곤하잖아.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어 꼭 참아야 했죠. 남편과 헤어진 후 저도 서둘러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향한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거기서 몰래 숨어 남편이 광주행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서울에 함께 올라온 여자와 다시 만나 버스에 오르더군요. 저는 얼른 차를 몰아 먼저 광주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다정하게 터미널을 나와 택시에 오르는 게 보이더군요. 이윽고 택시는 한적한 광주의 시내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낡은 주택 앞에 멈춰섰네요. 그곳은 저희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댁 앞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남녀가 시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는 집 앞 공터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우고 쟁걸음으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을 걷는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집안 근무한다고 핑계대는 것도 힘들어.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당신 와이프는 전혀 몰라? 걱정 마. 이제 다 됐어. 곧 정리할게. 엄마도 완전히 정신 놓으셨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실 거고 내가 감경했으니 땅이며 상가며 다 내 차지가 될 거야. 그럼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챙기고
우리 세상이 오는 거야. 저는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에 더욱 답답함을 느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과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안으로 돌진했죠. 그러자 뒤따라 들어온 저를 발견한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왜 이렇게 놀래? 그런데 이 여잔 누구야? 이분은 엄마 간병인이야.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던 참이야. 수고하셨어요. 그만 가보시고 내일 오세요. 간병인? 무슨 간병인이 이렇게 화려해? 환자 돌보는 사람이 화장을 참 곱게 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실례잖아. 여태 엄마 돌보느라 고생하신 분한테. 실례. 내가 이 정도로 실례한 거면 남의 남편이랑 쪽쪽거리고 허리에 팔을 쥐감은 저 여자는 실례가 아니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분은 정말 우리 엄마 돌봐주시는 간병인이라고. 이 미친 인간아.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해. 내가 어제 터미널에서부터 너희가 하는 짓거리 다 봤다고. 너는 바람 피울 여자가 없어서 어머니 간병인이란 바람이 났니? 아픈 어머니 곁에 두고 그러고 싶더냐고. 여보 오해야. 우리는 정말 간병인이랑 고용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넌 됐고 그쪽이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어? 당신 정말 일하러 온 사람 맞아. 일하러 온 사람이 가정 있는 남자랑 눈이 맞아. 그런 제 말에 여자는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당신 남편이 내가 좋대잖아. 근데 나도 싫지가 않으니 어쩌겠어. 병든 노인의 수발 들기 싫어서 남편 혼자 내려보낸 여자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남자 밖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 멀쩡한 남자가 독수 공방하면서 여자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냐고. 이 여자가 어디서 뻔뻔하게. 너도 들어보니 가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 어디 한번 네 남편도 불러서 물어보자. 마누라가 일한다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서 저는 여자의 가방을 낚아채 휴대폰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밀며 말했죠. 걸어.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네 남편 못 부를 이유가 없잖아. 어서 전화 걸어서 오라고 하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여자는 조금 주눅이 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쪽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전 퍼뜩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무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버려 잠시 어머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죠. 제가 소리나는 방을 바라보자 여자가 갑자기 문을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방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뭐야? 왜 막아? 거기에 우리 어머님 계시는 방 아니야? 지금 약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깨우지 마. 주무시긴 조금 전에 소리가 들리던데. 저리 좀 비켜봐. 안 돼. 일어나시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온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게 하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디서 갑자기 며느리 노릇이야? 그래, 여태까지 못한 며느리 노릇 오늘은 좀 해야겠다. 그러니 저리 비켜. 제가 소리 지르며 말하자 여자가 힘없이 옆으로 나가 떨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얼른 달려가 여자를 부축했어요. 저는 남편의 꼴 같지 않은 모습에 기가 찼죠.
그 모습에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 여자가 막아섰던 방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문을 몰라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어머님 계신 방 아니야. 근데 왜 이런 게 채워져 있어? 설마 어머님을 이 방에 감금해 놓은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노인네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걱정된다고 어머님을 방에 가둬놓고 너는 저 여자랑 휘낭락 서울에 왔다 간 거야. 너 설마 매주 이렇게 어머님을 방치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돌아다닌 건 아니지? 어머님 식사는 제대로 챙기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원래는 이 사람이 간병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같이 간 거야. 그치? 그리고 네가 뭔데 이래. 내가 아무려면 우리 엄마한테 몹쓸 짓이라도 했을까 봐. 자식이 어련히 알아서 잘못했을까. 갑자기 나타나서는 웬 효부용내야. 효부는 아니어도 인간으로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 얼른 이 문 열어. 시끄러워.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 서명령질이야. 너도 사실 우리 엄마 모시기 싫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걱정해서 여기까지 혼자 내려와 엄마 모시고 이 사람이 엄마 감경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그렇게 어머니 모시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한 게 누군데 이래. 지금 보니 처음부터 이러려고 감경 자처한 거지. 그래놓고 와이프 아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인 척, 착한 아들인 척 미선 떨었던 거야. 소름 끼친다 정말. 잔말 말고 어서 문이나 열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문 열어? 그렇게 저와 두 사람은 신경전해버리며 대치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문을 열어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하며 저를 말리고 나섰죠. 그 상황에 112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걸터 앉아 말했어요. 이대로 밤새 작정이야? 그래,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당신이랑도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당신 어머니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어머니를 방에 가둬두든 묶어두든 난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이혼 사료 준비해서 올라와. 알겠어? 근데 도저히 이 상태로 운전은 못하겠으니 차는 당신이 끌고 와. 난 지금 버스든 기차든 아무거나 예약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에 들어 차표를 찾아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로 신고하면 남편이 절 가만둘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시댁 주소와 노인 학대 의심 정황을 적어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제가 신고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남편과 여자는 기겁하며 벌벌 떨더군요. 그 반응을 보니 더욱 신고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방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를 남편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참 만에야 자물쇠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죠. 방 안의 참혹한 모습에 저를 비롯한 경찰들도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온화한 미소를 띠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는 깡마른 몸에 오물로 칭압을 한 채 밤을 서성이고 계셨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몸 여기저기에 몽자국이 선명하고 뭔가에 찔린 자국도 남아있었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남편과 그 여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남편의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은 할 말을 잃고 우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곧장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저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공항으로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도 남편과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둘의 모습을 본 형님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분명 동생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놀란 건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군요. 글쎄, 두 사람에게 다가간 형님이 남편이 아닌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초면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형님은 간병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효정, 너 설마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한 거야? 6년 전 그 일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앙심을 품고? 그래, 내 가슴에 대못 받고 노인네가 잘 사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랬다 왜?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네가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 때려. 그럼 자기 자식 등골 빼먹을 게 뻔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네 모습이나 돌아볼 것이지. 어디서 이런 천하의 못쓸 짓을 벌여. 네가 그러고도 뭘 좀 할 것 같아? 내가 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 여자를 그렇게 내쳐? 내가 어제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누가 네 등에 총이라도 겨누고 쇼핑하라고 하디? 너 카드 돌려받기 하면서도 명품백 사들였잖아. 자기 아들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그려 압류까지 당하게 만든 여자를 어느 부모가 좋다 그래.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면 반대하지 말았어야지. 아들 인생이지 자기 인생이야. 오죽했으면 아들도 못 본 척했을까. 내가 구박하고 때리는 거 당신 동생도 다 봤어. 그래도 모른 척한 거라고.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던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형님은 고개 숙인 자신의 남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자 잘못 만나 인생 망칠 뻔한 거 구해줬으면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저 화상한테 빠져서 부모고 와이프고 보이는 게 없대. 넌 미친 거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엄마를 학대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인간이 너한테 한 짓 다 잊은 거야? 명품 쇼핑에 빠져서 네 카드까지 가져다가 신용불량자 만들고 월급까지 압류당하게 했는데 넌 어떻게 아직도 이러고 사니? 그것도 다 엄마 때문이잖아. 상가고 땅이고 종 팔아서 도와달라니까 끝까지 안 된다고 한 게 누군데 그래. 근데 엄마가 도와줬으면 나 신용불량자도 안 됐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재산이 더 중요해. 그러더니 짓겠다면서 유정이 반대했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헤어져서 지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살면서 불행한 거 아니야. 그러니 엄마도 유정이랑 내가 불행한 만큼 고통을 좀 받아야지. 안 그래? 뭐 이 미친 자식아. 네가 빚 안 갚아준다고 하니까 저게 지말로 떠난 거잖아. 네가 푼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깍지고 앉으니까 너만 털어먹고 내뺀 거 아니냐고. 결국 그 빚 다 누가 갚아줬니? 너 신용불량자 청산하게 해준 게 누구냐고.
엄마야, 너같이 덜 떨어진 인간도 아들이라고 그 인연 놓지 못해서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돈으로 빚 갚아준 거라고. 저게 이젠 지 남편도 다 벗겨먹었다니? 이젠 남은 게 없는 것 같으니 또 너한테 들러붙어서 땅이고 상가고 다 팔아서 자기 날래? 너도 엄마가 정신 놓으니 이제 네 세상이다 싶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현기증을 참았습니다. 말을 종합해보니 여자와 남편은 연인이었더군요. 그런데 사치가 심한 여자 때문에 남편까지 신용불량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님이 둘 사이를 반대했던 겁니다. 결국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며 헤어졌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제가 두 모자 사이가 너무 냉랭하다고 느낀 건 괜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 반대 이후에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머님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정신줄을 놓자 시댁에서 감령을 핑계로 살림을 차린 겁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깜찍하게 속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 둘은 감령을 핑계로 유산에 대한 뒤여본까지 청구할 심산이었어요. 남편의 누나는 이런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 온갖 비난을 받으며 존속학대와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네요. 그 후로 전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어요. 남편이 여자를 잊어보려고 절 이용했다는 걸 알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기겁하며 여자를 버리더군요. 결국 두 사람은 그토록 바라던 혼자가 되었죠. 사이좋게 죗값 치르고 나와서 오매불만 그리던 두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폐륜적이고 엽기적인 행태가 소문나서 재기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얼마 전 들은 소식에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형님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좋은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사람을 찬찬히 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게 잘못이었던 거죠. 물론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계절을 2번 이상 보내며 함께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물론 이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허송세월 보낸 3년이 아쉽지만 이혼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상처가 깊게 남은 만큼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알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럼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을 사연자님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구독자님들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댓글로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